세종이 왜 글자를 만들었을까? 백성을 위한 소리글, 한글 이야기.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던 시절. 한 임금은 마음을 다해 누구나 쉽게 배울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왜 목숨 걸고 새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 지금부터 그 길고도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류와 글자의 시작 흔적에서 권력까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의 들소 그림, 프랑스 라스코 동굴의 사냥 장면, 그리고 아르헨티나 쿠에바 데 라스 마노스의 수백 개 손바닥 자국들. 3만 년 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새겨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호였습니다. 화살표는 방향을, 동그라미는 태양을, 물결무늬는 강을 의미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호들은 기억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사냥 이야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 지식, 족장이 전해준 부족의 역사가 모두 그림 속에 담겼습니다. 기억은 곧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이 법칙을 지켜야 한다. 이 신을 섬겨야 한다는 약속들이 돌에, 나무에, 동물 가죽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은 권력이 되었습니다. 글자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다스리게 되었으니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에 찍어낸 쐐기 문자는 세상 최초의 체계적인 문자였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 우르크 신전의 제사장들이 보리와 양의 숫자를 기록하면서 시작된 이 문자는 점차 복잡해졌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함무라비 법전까지 인류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라미드 벽면에 빼곡히 새겨진 히로글리프는 파라오의 권위를 영원히 새기려는 의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고 장인은 자신이 만든 작품에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자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갑골운에서 시작되어 금문, 전서, 예서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한자는 중국 문명의 찬란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황제의 법을 기록하고 제국의 권력을 퍼뜨리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과한 소수의 사대부만이 한자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문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자를 안다는 것은 곧 세상을 다르게 보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사에서 글자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의 한 임금이 전혀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현실 글을 몰라 억울한 백성들. 1420년대 조선, 개국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성균관에서 사서삼경을 읽으며 과거 공부에 매진했고 한문으로 된 경전과 사설을 줄줄 외웠습니다. 조정의 모든 문서는 한문이었고 법전 역시 한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배울 수 없는 글자만 있었습니다. 한자 한 글자를 익히려면 그 뜻과 음을 모두 외워야 했고 수천 개의 글자를 알아야 겨우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의 아들이 글을 배우려면 최소 10년은 걸렸고 그 10년 동안은 농사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지요. 세종 7년인 1425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청진동에 사는 50대 여인 김씨가 관아에 끌려왔습니다. 죄목은 주문을 외워 동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이 계집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주문을 외웠는데 그 후 우리 집소가 갑자기 죽었소. 김씨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곤 손자의 열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몰랐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말을 글로 쓸 줄 몰랐고 증인을 내세울 방법도 몰랐습니다. 관리들이 죄를 인정하면 곤장만 맞고 끝낼 수 있다고 회유하자 결국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보고서가 세종에게 올라갔습니다. 세종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씨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농부는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에서, 전라도의 한 어부는 어장 권리를 놓고 벌어진 다툼에서 모두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성이 법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것이 나라다운가? 세종의 가슴 속에는 이미 울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글자는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마음 벌주기 전에 알게 하라. 세종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법전이라도 이두식으로 번역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이두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었는데 한자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세종은 우선 이것부터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조판서 허주가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은 감히 반대합니다. 백성이 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농간을 부릴 것입니다. 옛 성인도 민가유지 불가사지 즉 백성은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법을 알게 하지 않고 벌만 주는 것이 더 큰 농간이다. 백성을 믿지 못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백성이 법을 안다고 해서 나쁜 일만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법을 알면 더욱 조심하게 될 것이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좌의정 황희를 비롯한 원로 대신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종의 생각은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여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집현전 학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두로라도 좋으니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법전을 번역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세종 8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현전의 정인지, 최양,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등이 참여했지만 세종 자신이 가장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소리와 글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믿는 임금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신하들. 이 차이가 바로 새로운 문자 창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두의 한계와 세종의 깨달음. 이두는 분명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신라 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이두는 향가나 관청 문서에 널리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시 서삼릉에서 발견된 조선 초기 비석에는 천여 명의 이름이 이두로 새겨져 있습니다. 둘이라는 이름은 덜이로, 응애라는 이름은 잉하로 표기되었습니다. 차라는 한자를 빌려 둘이라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째, 한자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두를 쓰려면 결국 수백 개의 한자를 외워야 했습니다. 둘째, 표기법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리를 여러 한자로 나타낼 수 있어서 혼란이 컸습니다. 셋째, 우리말의 복잡한 어미 변화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우리말은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하다는 하고, 하니, 하면, 하겠다, 했다, 할까, 하자 등으로 변화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자로 적으려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세종은 직접 이두로 글을 써보며 그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촛불을 켜놓고 혼자 끙끙대며 이두 문장을 적어보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문장을 이두로 옮기려 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적절한 표기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이두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백성들이 바로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우리말만을 위한 글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기존 문자를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세계 문자사에서 이런 시도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발음을 관찰하다 소리에서 글자로. 세종의 연구는 소리 관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궁궐 안팎의 모든 소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부터 노인의 기침소리까지, 궁녀들의 경상도, 사투리부터 내관들의 함경도 억양까지 모든 소리가 연구 재료였습니다. 세종은 특히 입의 모양에 주목했습니다. 거울을 들고 자신의 입 모양을 관찰하며 각각의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소리마다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음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내면 무 소리가 납니다. 세종은 이를 본떠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혀끝이 위신몸에 닿을 때는 니은 소리가 나는데 니은의 모양은 바로 이 혀의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 기윽 소리가 나고 기윽은 목구멍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지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는 이응인데 목구멍의 둥근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이빨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가는 소리는 시으시고 이빨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5개의 기본 자음인 미음, 니을, 기윽, 이응, 시읒을 만든 후 세종은 여기에 획을 더해서 더 강한 소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기윽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윽, 디귿에 획을 더하면 티귿, 비읍에 획을 더하면 피읍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모음은 더욱 철학적이었습니다. 세종은 성리학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둥글다고 해서 을, 땅은 평평하다고 해서 을을, 사람은 곧게 선다고 해서 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3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는 이, 어는 이, 오는 으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세종의 천재성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소리를 흉내낸 것이 아니라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파악해서 글자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자질 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결국 17개 자음과 11개 모음, 총 28자의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것이 세종이 세 문자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세종의 음악적 감각이 글자를 완성하다. 세종은 단순히 정치가이자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직접 작곡한 종묘제례악은 지금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또한 그는 기존의 복잡한 악보를 개량해서 정간보라는 새로운 기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에 대한 세종의 이해는 문자 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악은 소리의 예술입니다. 높낮이인 음고, 길고 짧음인 음가, 강하고 약함인 음새의 조화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만들어집니다. 세종은 말소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성조를 발견했습니다. 세종 시대의 우리말은 지금과 달리 성조 언어였습니다. 같은 고아라는 소리라도 높게 발음하면 가지를, 낮게 발음하면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세종은 이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방점이라는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높은 소리를 표시한 것이지요. 세종의 한글은 음성학적으로도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기윽, 키읔, 이응은 모두 영국의 음이고 디귿, 티귿, 니은, 리을은 모두 치조음입니다. 이런 체계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의 음성학적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질 문자가 되었습니다. 알파벳이나 가나는 단순히 소리를 기호로 바꾼 음소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의 성질까지 담아낸 문자입니다. 기윽, 키읔, 쌍기역을 보면 모두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임을 알 수 있고 회계 개수로 강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서양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면서 감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종의 한글은 문자학의 혁명이다. 음성학을 모르던 15세기에 이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 반대와 갈등, 보수와 개혁의 대립. 하지만 새로운 문자 창제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반발이었습니다. 지편전의 원로 학자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종 26년인 1444년 2월 최만리 등이 올린 상소문은 이랬습니다. 신등이 삼가 새로 만든 글자를 보니 비록 옛 전장을 본받고 운율에 맞추어 만들었다고는 하나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제도를 버리고 오랑캐의 풍속을 좇는 것입니다. 서로 통달한 사람이 있다 해도 오직 기회와 기능에만 힘쓸 뿐이고 의리를 궁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만리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중국을 섬기는 사대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야만족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실용적 기능만 있을 뿐 학문적 가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경로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 글을 몰라 억울하게 죽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를 두고만 보라는 것이냐?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도 연달아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중국의 눈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깨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 구조는 한문을 독점한 사대부들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 기존 권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최만리 등의 반대는 바로 이런 기득권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최만리를 의금부에 가두고 반대 상소를 올린 다른 신하들의 관직을 삭탈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임금으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인데 신하들이 이를 막으려 하니 말이 되느냐?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평소 관대했던 세종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반대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반포된 훈민정음. 1443년 세종 25년 12월 세종은 마침내 새 문자 창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성하여 글자를 이루되 물은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완성은 3년 후였습니다.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반포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담긴 세종의 마음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편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히 쓰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단 83자의 짧은 서문이지만 그 안에는 세종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연민입니다. 그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임금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히 쓰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한글 창제의 핵심 정신입니다. 특정 계층이 아닌 사람마다 어렵게가 아닌 쉽게, 불편하게가 아닌 편히. 세종의 민주적 사상이 6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이 바꾼 세상 존엄의 문자. 훈민정음이 반포되자 조선 사회에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양반들이 언문이라고 무시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글을 받아들인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한문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에게 한글은 해방구였습니다. 궁중 여인들은 한글로 시를 지었고 양반집 부인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민 여성들도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딸 정의공주가 지은 한글시가 남아 있습니다. 님 그리워 못 견디어 이내 몸이 쇠잔하니 한숨아 그만하소서 인연 있어 다시 만나리.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내면이 글자로 표현되고 후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한글로 거래 내역을 적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일기를 썼습니다. 수공업자들은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개의 아들, 누구네 집, 며느리로만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세상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발견된 16세기 백자 항아리에는 김 사장이가 구웠다라고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작은 글씨 하나에 담긴 것은 단순한 제작자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김 사장이다.
나는 이 항아리를 만든 장인이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당당한 선언이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종교도 민주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한문을 아는 승려나 양반만이 경전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신도들도 직접 경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 간행된 금강경언회에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쉬운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민주화가 종교의 민주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법적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한글로 상소문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추관지에는 한글로 쓰인 상소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민 김칠성은 억울합니다. 이웃 박서방이 제 땅에 울타리를 쳐서. 이런 식으로 평민들도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문자로 확보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바꾼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편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다라는 선언을 글자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세종 이후의 한글사 핍박과 부활. 하지만 한글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연산군과 중종은 한글을 탄압했습니다. 특히 중종은 1506년 언문청을 폐지하고 한글 서적 출간을 금지했습니다. 양반들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계속해서 한글 소설을 읽었고 서민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같은 한글 소설들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삿갓의 어머니로 알려진 김춘심은 한글로 뛰어난 시를 남겼고, 허난설원은 한글 시로 당대 최고의 문학가로 인정받았습니다. 18세기에는 정조가 한글을 다시 장려했습니다. 정조는 업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라며 한글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글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글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어 교육을 금지하고 한글 사용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주시경, 최연배 등의 한글학자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했습니다. 주시경은 한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이라며 평생을 한글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는 없어져도 말과 글은 없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한글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광복 후에는 한글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1949년 한글 전용법이 제정되면서 한글이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한글 기계화가 시작되어 타자기, 컴퓨터에서 한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현대적 의미. 21세기 들어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한글의 효율성이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컴퓨터 입력에 매우 적합합니다. 영어는 26개 키가 필요하지만 한글은 자모 조합으로 무한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글의 과학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합니다. 소리와 글자가 체계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도 유리합니다. 한글날인 10월 9일은 이제 세계인이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2019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K-pop, K-드라마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한글을 자국어 표기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2009년부터 한글을 자신들의 언어 표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찌아찌아어는 말로만 전해져 왔는데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해서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의 뜻이 오늘까지 디지털 시대의 한글,
오늘날 우리는 매일 수천 개의 한글을 접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카카오톡 메시지, 컴퓨터 모니터의 뉴스 기사, 지하철역의 안내 표지판, 심지어 해외 여행지의 한국어 안내문까지. 한글은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한글을 학습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구사하고 번역 프로그램이 한글을 다른 언어로 실시간 변환해 줍니다. 음성 인식 기술로 말하는 대로 한글이 화면에 나타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번역 프로그램도 한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한글의 정신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자신의 언어를 제대로 표기할 문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들은 여전히 구전으로만 역사를 전해주고 있고, 남미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억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글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정체성이고 문화의 그릇이며 사상의 표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보여준 통찰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클로징 멘트. 글자를 만든 이는 많지만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이는 세종이 유일합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 임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작은 글자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달력의 날짜, 신문 제목, 약 봉투의 글씨, 그리고 당신의 이름. 모두가 세종의 사랑에서 시작된 선물입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편히 쓰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 하나하나에는 이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래서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믿었던 한 임금의 꿈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위대한 실험이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당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것, 당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상의 기적들이 바로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유산입니다.